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21대 대선까지 이제 9일 남은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는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역대 대선에서 당락을 결정짓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 지역을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3표가 부족하다면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김문수 후보를 향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이승환 기자입니다. 대선을 9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찾은 곳은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충남이었습니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가 내란 세력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그 내란 숙의 주범을 단절하겠다는 말을 못하면 앞으로 계속 그 내란 숙의 귀환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결국 내란과 함께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대에 올라 기득권과 국민 편으로 나뉘어 줄다리기를 하다가 이 후보가 포함된 국민 편이 이기는 퍼포먼스도 선보였습니다. 이 후보는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드는 걸 의식한 듯 3표가 부족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는 당진에선 신재생 에너지 확대가 새로운 기회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를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농사, 밭농사를 짓는 것보다 태양광을 받아서 생산해서 파는 게 몇 배가 더 남습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집권하면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상법 개정안도 다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쟁 후보들이 제기한 이른바 친중 논란에 대해선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우리하고 이렇게 가까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나라들하고는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쪽으로 몰빵해가지고 다 원수를 질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일 이 후보는 경기 수원과 용인, 남양주를 찾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자 최대 표밭인 경기에서 중도 표심을 최대한 모으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오늘 충청을 찾아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독재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보수 지지층을 겨냥해선 유경수 여사를 사랑의 어머니라고 치켜세우고 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탄핵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유경수 여사 생가에 들어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방명록에 유 여사를 사랑의 어머님이라고 적었습니다. 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탄핵이 부당했다는 취지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명예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봅니다. 엉뚱하게 온갖 그 잘못된 거짓 정보로 덮어씌워서 그렇게 대통령직을 박탈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수층이 상징적 인물로 꼽는 두 사람을 언급하며 전통 지지층 결집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김 후보는 보수 진영의 주요 아젠다인 국방 관련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남녀 공통으로 군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고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해주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담겼는데 한미동맹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즉각적으로 전면적인 논의를 통해서 한국이 얼마나 미국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가 이런 부분을 인식을 시키고 함께 굳건한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 후보는 논산, 공주, 보령, 서산 등 충남 일대를 돌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날을 세웠습니다. 재판하는 판사 단해, 대법원장도 단해, 대통령도 단해, 국무총리도 단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독재국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충청권은 아직 어떤 후보를 뽑을지 정하지 않은 표심이 있다고 보고 부동층 표심을 끌어오겠다는 전략입니다. 김 후보는 역전의 명수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종일 유세했습니다. 김 후보는 내일도 충청에서 유세를 시작해 경기를 훑고 4월까지 수도권을 관통하는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또 모든 에너지를 경제와 민생 회복에 둬야 한다면서 사법 개혁 등은 그 다음으로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관련자는 단죄해야 하지만 정치 보복은 없다는 점도 다시 밝혔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비상경제대응 TF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서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그런 신념으로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정책 최우선에 두고 사법개혁 등은 그 다음으로 두겠다고도 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사법개혁, 경찰개혁, 검찰개혁 중요하죠. 뭐 수사권 조정이든 뭐 다 중요한데 여기에 지금 뭐 조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전날 비법조인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법안에 대해 섣부른 생각이라며 선을 그은 데 이어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낸 겁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사법 폭주 우려에 대해 속도 조절에 나선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당선될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까지 독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언론 등 통제 시스템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철저히 해야 한다며 정치적 보복은 없을 거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당신도 한번 당해봐. 이럴 정도로 저는 졸렬하지 않습니다. 성과를 내서 국민들에게 칭찬받고 훌륭한 리더로 저는 그런 대통령으로 남는 게 제 주요 목표예요. 이 후보가 대선 출마 이후 기자간담회를 연 건 처음입니다. 그동안 국내 언론 인터뷰에 일체 응하지 않던 이 후보가 언론 앞에 나선 건데 선거를 9일 앞두고 막판 지지층을 확장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당정 관계 재정립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내내 논란이었던 공천 개입을 거론하면서 대통령 당무 개입 금지를 당헌에 넣겠다고 한 겁니다. 또 부정선거 논란을 의식한 듯 사전투표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은 많은 갈등을 낳았습니다. 특히 공천 개입은 대통령 중심의 사당화를 부추기며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되어 왔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계파 불용, 당통 분리 등 당정관계 3대 원칙을 밝히며 대통령의 공천 개입 금지를 당헌에 포함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따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해왔다는 의혹이나 친윤계가 주도해온 당 운영에 대한 불만 등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당 운영이 대통령과 측근들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판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한 발 더 나아가 두 차례 대통령 파면의 비극은 권력이 두려워 옳은 말 하지 못한 집권 여당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반성과 각오를 명문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당 안팎의 윤석열 청산, 과거와의 절연 요구를 받아들이는 모양새입니다. 승부다운 승부를 해보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께서도 거기에 공감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획일적으로 움직이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과의 차이를 강조한 것이라는 게 김 후보 측 설명입니다. 김 후보는 사전투표에 나서겠다고도 공언했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나쁜 정권을 만들어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사전투표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보수 후보 단일화 문제도 관심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란 단일화가 예상된다고 비판했고 김문수 후보는 우리는 원래 한 뿌리라면서 단일화 기대를 버리지 않았는데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준석 후보의 완주에 힘을 실어주면서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결국 단일화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당권을 준다든지 또는 뭐 이길 경우에 총리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다는 설도 있어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보면 뭐 색깔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서 내란 단일화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내란 단일화를 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결국 개혁신당도 국민의힘의 아류고
오늘부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면서 보수 진영이 꼽은 1차 단일화 시한은 지났지만 국민의힘은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한 뿌리였기 때문에 같은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만나는 계획이나 이런 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언제까지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은 말씀드릴 수 있는 제가 형편이 안 되네요. 대통령의 당무 개입 금지를 공약으로 내건 것도 이 후보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주 국민의힘 선대위 합류 거부 뜻을 밝혔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준석 후보에 힘을 싣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에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쓴 겁니다. 젊은 세대가 흔들림 없이 새로운 정치 체제를 구축하는 데 나서달라 이런 의미로 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혀주신 홍준표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그러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홍 전 시장을 향해 이런 자가 우리 당 대표였다니 배신자 인증이라며 그냥 하와이에 정착하라고 썼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9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앞으로의 일정과 변수들을 정치부 강버들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강버들 기자, 이재명 후보랑 김문수 후보 지지율 차이가 한 자릿수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 CBS 노컷뉴스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23, 24일 조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47.3%, 김문수 후보가 39.6%로 두 후보의 차이는 7.7%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이 후보가 여전히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지만 이 격차는 일주일 전 12.8%포인트에서 줄어들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9.6%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지지율도 10%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단일화 요구는 계속 선을 긋고 있는 거죠? 예, 오늘 이준석 후보는 서울에서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종로 유세에서 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단일화 프레임 같은 걸로 정치 혼탁하게 하지 말고 이 판에서 빠져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핸드폰에 다 차단해놨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의원 한 4분 정도가 안부 전화인지 어떤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연락을 해오셨던데 전혀 콜백이나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예, 단일화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1, 2차 토론을 거치면서 고민 끝에 기호 4번을 찍기로 했다. 그러니까 자신을 대안으로 선택했다는 연락이 많이 온다고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부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이 됐으니까 보수 진영 단일화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봐야겠네요. 네, 이제는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본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은 사퇴 표시가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단일화 효과가 줄어든다는 건데요. 그래도 국민의힘에서는 마지노선은 28일 이야기가 나오는 게요. 현장에서 인쇄를 하는 사전투표용지에는 사퇴 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그 안에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만난다면 단일화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사전투표 전날이었죠. 2022년 3월 3일 단일화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9일 남았는데 어떤 일정들이 남아있나요? 예, 우선 화요일인 27일에는 마지막 TV 토론인 정치 분야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지난 12.3 비상계엄, 최근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밝힌 개헌 구상 등을 놓고 후보들이 부딪힐 걸로 보입니다. 선거 6일 전인 28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고요. 29일과 30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강버들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난 20일부터 118개 나라에서 시작된 재외국민 투표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투표를 하러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오기도 하면서 어떤 소망을 담아 투표했는지 도쿄 정원석 특파원이 들어봤습니다. 재외국민 투표를 하겠다고 사전 등록을 마친 인원은 25만 8,254명. 엿새간의 투표가 끝나는 마지막 날 도쿄 주재 한국 대사관 인근 투표소입니다. 3년 만에 또다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고국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걱정은 모두 똑같습니다. 한국 괜찮냐고 일본 지인이들이 뉴스 보고 막 말해주고 하는데 그런 질문 좀 그만 받고 싶기도 하고 일단 좀 안정적인 국가 운영이 되는 게 먼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외투표가 부활한 지난 18대 대선부터 꾸준히 투표해왔다는 제1동포.
한국도 외국하고 교섭을 하려면 어긋나게 하고 약자를 베풀이 하고 그런 거를 보여줘야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을 존경을 합니다. 51,885명으로 제외 투표자가 가장 많은 미국서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표 행사를 위해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온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계엄부터 해서 그거를 풀어가는 과정이랄지 아니면 헌법재판 그 과정이랄지 여러 가지 보면서 제일 큰 감정은 그 상황에 이제 같이 못했다는 약간 미안함? 흐트러진 상황들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후보다라고 생각하는 분에게 투표했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안정적이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고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일부터 나흘간 29일까지 원양어선 등 선박 454척에 승선한 유권자 3,051명을 대상으로 한 선상투표도 시작됩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네, 돌비뉴스 김민광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또 한동훈으로 잡아봤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늘 오후 이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김문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네. 유세 현장에 도착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 국민의힘 빨간색 티셔츠만 입고 나왔는데 고동진 의원이 입고 있던 티셔츠를 벗어주자 이렇게 옷을 갈아입었는데 이 친한계 고의원이 건넨 티셔츠에는 이렇게 국민의힘 후보죠. 김문수 후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 이름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은 건 이번이 처음인 거죠? 네, 맞습니다. 김 후보가 후보로 확정된 게 지난 3일인데 이 대선을 9일 남겨두고 드디어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 티셔츠를 입은 겁니다. 네, 지난번 청주 유세 때는 연호가 이제 화제가 많이 됐는데 오늘은 어땠습니까? 네, 오늘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오늘 상황도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네. 김문수가 이끄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갑시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길에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신다면 저와 함께 우리 국민의힘의 자랑스러운 후보 김문수를 외쳐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름이 같이 들리다가 나중에는 한동훈 이름만 더 크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한 전 대표가 지난번에는 친윤계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번엔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도 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강조하면서 이 당권을 노린 정치 공작은 반대한다 이렇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단일화의 문제는 저는 다시 한번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승리를 위한 단일화는 강력하게 지지하고 찬성합니다. 다만 당권 엿바꿔 먹는 사진만 해드릴 수 있어요. 음험한 정치 공작에는 반대합니다. 제가 승리의 전제 조건으로 계엄의 문제를 정면으로 극복하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절연하고 부정선거 음모론과 극우. 네, 다음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예,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원산 폭격입니다. 네, 이게 뭐 가혹한 처벌 같은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원산 폭격 이 보시는 것처럼 이 머리를 땅바닥에 대고 이른바 엎드려 뻗쳐 자세를 취하는 건데 보기에도 상당히 어려워 보이죠. 예, 그래서 군대 안에서도 가혹 행위로 인정돼 금지된 행위입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왜 나왔나요? 이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씨가 교회 안에서 원산 폭격을 시켜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네, 맞습니다. 이 어떤 상황인지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벽불 다 된 사람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시 좌우로 정렬. 자, 대가리를 박는다 실시. 동작 그만. 다시 일어서. 이 동작이 왜 느려 이거. 다시 대가리를 박는다 실시. 왜 저거를 시키는 거였습니까? 이게 이 본인이 주최하는 집회에 충분한 인원이 모이지 않았다 이런 이유 때문인데 그러면서 이 상태로는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도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3월 1일 영상 다시 한번 보여줘봐.
3.1절 뒤에거든 이게. 네. 다음 주 토요일 날 배로 모아서 하려고 그래요. 배 모을 수 있어 없어? 하겠습니다. 북한 가서 살고 싶어? 이렇게 말하란 말이야. 나라 망하는 거야 이 상태로. 네, 그러니까 정광훈 씨가 말하는 집회는 다음 주 토요일에 하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대선 직전 주말이기 때문에 이때 인원을 동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시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돌비뉴스 김민광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내일 오전에 모여서 재판 공정성과 사법부의 독립 침해 문제를 논의합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 임시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 침해에 대한 우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하는 등 이례적인 속도전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했고 불출석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9일 만에 속전속결 졸속 처리한 이재명 후보 사건 파기환송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대법관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는데.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피고인에게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에게 망신주기 보복을 가하는 것은 엽기적인 인격살인입니다. 법원 내에서도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대다수 판사들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라며 우려를 제기했지만 일부 판사들은 대법원장이 반 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 의장인 김혜영 서울 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논란이 된 이재명 후보 판결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부적절해 의견 표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교수 임용을 반대한다는 옥중 작필 편지가 서울시립대에 송달됐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서울 서부지법 폭동을 주도했던 윤모 씨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전직 헌법재판관에 대한 공격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서부지법 폭동을 주도했던 윤모 씨. 방아선을 여기다 만들어요. 시니어분들 앞으로 앞장서 주세요. 저는 전도사입니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죽여라면 죽여.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후 윤 씨는 구속됐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씨 이름으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교수 임용을 반대하는 자필 편지가 서울시립대에 송달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편지에는 문 전 대행이 교수로 임용될 경우 구치소에서 나온 뒤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는 경고성 내용이 담겼습니다. 문 전 대행의 서울시립대 교수 임용 보도를 접한 뒤 이런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립대 측은 민원으로 접수돼 절차에 따라 처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 전 대행은 탄핵 심판 기간 내내 자택 앞 1인 시위의 표적이 됐고 다른 재판관보다 강화된 경호를 받아야 했습니다. 퇴임 직후엔 부산대 임용설이 퍼지면서 보수 유튜버들이 부산대 앞 정문에서 규탄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내려진 지 2달 가까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나 전임 헌법재판관을 향한 위협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이세현입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전자발찌를 찬 30대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음주운전으로 달아났다가 강원도 춘천에서 붙잡혔습니다. 경남 김해에서는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조승현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고속도로 한가운데 멈춰섰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조양나들목 부근에서 승용차가 보호난간과 중앙 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30대 남성 운전자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과거 저지른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사고 약 4시간 전 경기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마사지업소 직원인 태국인 여성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부른 건지 밖에서 만나서 들어온 건지 그거는 저희가 더 확인해봐야 돼요. 범행 뒤 남성은 술을 마신 상태로
100km 넘게 떨어진 강원도 춘천까지 차를 몰았습니다. 경찰은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한 남성을 특수상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경남 김해시 외동의 15층짜리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껐습니다. 주민 35명이 대피했고 14명은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침실에 있던 공기청정기에서 불꽃을 봤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전북 군산시 삼북동의 컨테이너 업체 주변에 있던 25톤 트럭에 불이 났습니다. 트럭 한 대가 모두 타고 다른 트럭 2대와 업체 건물 외벽 일부가 그을려 4,800여만 원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충남 태안군 가의도 동쪽 바다에선 30대 남성이 타고 있던 카약이 뭔가에 부딪혀 물에 잠겼습니다. 주위 동료의 신고로 출동한 해경이 남성을 구조했고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하루 한두 잔은 기본, 이제 생활이 된 커피 가격이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부터 인스턴트 커피까지 새 정부 출범 전에 줄줄이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요새 고민이 깊습니다. 매출은 그대로인데 원두 가격이 오르면서 마진은 10% 이상 감소해서입니다. 저 마진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렇다고 해서 음료 가격을 그냥 무턱대고 올리기에도 이제 주변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평소 기억하고 계시던 가격이 있으니까. 스타벅스 등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는 올해 초부터 일제히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우던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들도 아메리카노 기준 대부분 200원 이상 가격을 올렸습니다. 옛날에 담배값 인상되면은 담배값이 피부에 느껴서 차면 안 피는다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똑같이 피잖아요. 그거가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에 새 정부 출범 전 가격을 올리겠다는 듯 인스턴트 커피 제품마저 인상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동서식품은 오는 30일부터 커피 믹스와 인스턴트 원두 커피는 평균 9%, 커피 음료는 평균 4.4% 가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인상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요즘 커피 원두가 비싸져서 커피값이 오른다는 얘기는 뉴스는 들었는데 다 오르니까 할 수 없죠. 국제 원두 가격도 크게 올랐지만 환율과 인건비 등도 부담 요인이 됐습니다. 이달 아라비카 원두 평균 가격은 1톤당 약 8,490달러, 1년 전과 비교해 80% 넘게 올랐습니다. 가뭄, 폭우 등 이상기후로 브라질과 베트남의 원두 생산량이 급감한 탓입니다. 문제는 기후위기가 심해질수록 생산량은 계속 줄어들고 원두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러다 보니 커피 원두 대신 허브 등 다른 원료로 커피를 만드는 대체 커피 전문점까지 생겼습니다. 하우스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가 상승이나 기후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원두가 안 나오는 것처럼 그런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고요. 다만 대체 커피가 아직 일반적이지 않은 만큼 커피 원두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서울시가 땅꺼짐 원인으로 지목된 노후 하수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하수도 요금을 올립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4%씩 가정용 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방침입니다. 요금이 오르면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현재 톤당 400원에서 내년 480원, 2030년 770원까지 오릅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5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구호로 확산됐던 미국 흑인 인권 운동의 발단인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5주기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넉 달 만에 운동의 중심지였던 백악관 옆 공원에서 당시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화 특파원입니다. Okay, breathe. Thank you. Okay, breathe. Stop moving. Mama. 5년 전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의 파장은 전국적으로 번졌고 백악관 북쪽 라파예트 광장은 중심지가 됐습니다. 백악관 인근 워싱턴 16번가 거리입니다. 지난 3월까지 이곳은 제가 입고 있는 옷에 적힌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문구가 적힌 광장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모두 철거했습니다. 현재 거리의 이름은 리버티 플라자. 트럼프 행정부는 바닥에 새겨졌던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문구도 지웠습니다. 집회를 막기 위해 차단 장치를 설치했고 차량 운행도 재개했습니다. 흑인들은 박탈감을 드러냈습니다. A lot of things came from it. A lot of good things came from it. Obviously, it's very tragic. But yeah, a lot of good things did come from it. But you know, again, like a lot of those things are now being torn down again. So to start over.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군인을 동원해 최루탄과 고무총탄으로 집회를 해산시켰습니다. 실탄 발포를 고민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들고 나타나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I think he would have just told me, keep fighting. He always told me you have to have heart. That's the number one goal.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은 흑인 인권 등 다양성 관련 정책을 폐기했고 플로이드 사망 이후 진행돼 온 경찰 개혁도 중단시켰습니다. 반면 백인 인권과 관련해선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정상회담에서 허위 정보를 이용해 공개 설전을 할 정도로 적극적입니다. We have had a tremendous number of people, especially since they've seen this. Generally, they're white farmers, and they're fleeing South Africa. 워싱턴에서 JTBC 강태화입니다. 프로야구 2위 싸움이 흥미진진합니다. 어제 아쉽게 패한 한화가 오늘은 다시 연장 접전 끝에 롯데를 누르고 하루 만에 2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대전에서 열린 롯데와 한화 경기는 오늘도 정규 이닝으로는 승부를 낼 수 없었습니다. 9회 초 투아웃, 6대7로 한 점 뒤져 패색이 짙던 롯데를 구한 건 주장 전준우였습니다. 한화 한승혁의 137km 슬라이더를 공략해 좌측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으로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웃은 건 한화였습니다. 연장 10회 말 만루 상황에서 문현빈이 결승 밀어내기 볼넷을 얻어 8대7 한 점 차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2위 싸움을 벌이고 있는 롯데와의 3연전을 2승 1패로 장식한 한화는 롯데를 3위로 다시 밀어내며 하루 만에 2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한화는 또 KBO 리그 사상 최초로 홈 21경기 연속 매진이라는 대기록도 달성했습니다. LG 트윈스는 홈런 3방을 친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 SSG 랜더스를 9대3으로 꺾고 1위를 지켰습니다. 0대0으로 팽팽하던 경기는 5회부터 급격하게 기울었고 8회 초 이주원의 쐐기 솔로 홈런까지 터지며 7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SSG는 9회 말 3점을 만회했지만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삼성은 기아를 상대로 3대2로 승리하며 5할 승률을 회복했습니다. 삼성은 9회 말 선두타자 디아지가 우측 담장을 넘기는 끝내기 솔로 홈런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키움은 타선이 침묵하며 KT와의 홈경기에서 0대2로 또 패하며 7연패에 빠졌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영화 만드는 일을 금지당했던 이란 감독 자파르 파나히가 올해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영화 인생 30년 만에 베니스, 베를린에 이어 칸까지 3대 영화제에서 모두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من اصلا اون روز اول رو اصلا فراموش نمی‌کنم. بعد از 15 سال اولین بارم بود که تونستم فیلم رو با مردم ببینم و 칸 영화제 최고 작품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은 이 감독에게 수상만큼 벅찬 일은 영화제에 직접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올해 65세, 이란의 거장으로 꼽히는 자파르 파나히 감독은 체제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지난 2010년 말 징역 6년형과 함께 20년 동안 영화 제작은 물론 해외여행과 인터뷰도 못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결국 2015년 영화 택시로 베를린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곰상을 받고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수상작 그저 단순한 사고도 이란서 비밀 촬영을 한 뒤 프랑스에서 편집한 작품인데 최근에야 금지령이 풀리면서 칸에 올 수 있었습니다. 평소 자신을 사회적 감독이라 칭한 파나히는 여성차별을 고발한 영화 더 서클로 데뷔 5년 만인 2000년 베니스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타는 등 세계에 일찌감치 이름을 알렸습니다. 정작 자국에선 상영 금지작으로 분류돼 작품을 거의 상영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오랜 탄압은 그의 예술적 저항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در واقع هنرمند رو داری میندازی تو زندان سوژه دستش میدی ایده های مختلف دستش میدی یک دنیای تازه‌ای رو داری باز میکنی. 수상 무대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나라의 자유라고 언급한 감독은 귀국은 두렵지 않다며 이런 소감을 남겼습니다. از مشکلات واقعا نترسن و اینه که برای هر مشکلی یه راه حل هستش. هر جایی در این دنیا هر جامعه‌ای حتما یه مسائل خاص خودشو داره ولی خیلی راحت میشه دنبال راه حل گشت و اون راه حل رو پیدا کرد و نهایتا فیلم خودتو ساخت. JTBC 강나현입니다. 네, 내일부터는 낮 최고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며 본격적인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주 중반부터는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는 등 갈수록 날이 점점 더워질 거란 예보입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